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라의 살림살이에 관한 겁니다. 제가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나라의 세금이 공평하게 제대로 거쳐져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제가 강연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데,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렇게 손을 높이 번쩍 드신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그러니까 거쳐져서 제대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계실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나라 살림살이를 이야기하자면 크게 이 가정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을 벌어서 그걸 이제 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그 소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게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세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지출해서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것을 이 재정 지출이라고 하죠. 근데 세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삼성 특검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4조 5천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상속세 얼마나 냈을까요?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지금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돼 있으면서 삼성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낸 세금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입니다. 삼성그룹뿐인가요? 한화, CN우방, 신한그룹, 태광그룹, 심지어는 그 금융기관인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리고 국세청 장들까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근데 이분들한테 명백한 탈세 혐의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가산세도 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기차 무임승차하면 몇 배의 가산금 묻는지 아십니까? 30배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급식을 공짜로 먹으면, 그러니까 급식 대상이 아닌데 그걸 도식이라고 한답니다. 음식을 훔친다는 뜻인데요. 그 급식을 공짜로 먹으면 몇 배의 과태료를 물는지 아십니까? 50배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같이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벌금을 물리면서 명백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0.1%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15%나 되고요. 부동산 양도 차익 거래의 95%는 사실상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변에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양도 차익을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남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물지 않는데 연봉 수천만 원짜리만 돼도 1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세금을 약 수백만 원씩 냅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겨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각종 부패, 비자금의 원천인 건설은 어떻습니까? 공공건설 사업이 한 해에 100조 원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 비자금 규모가 10조에서 20조 원 정도는 접근이 될 거고요. 탈세 규모만 해도 수조 원에 이릅니다. 간이가세제를 배경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탈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하경제 규모가요, 이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최소한의 조세 형평성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08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정책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부재 감세죠. 감세 정책을 할 만한 수준이 됐을까요? 감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이게 국세 수입의 3대 축입니다. 이 3대 축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취약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그래도 취약한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같은 것들을 대폭 깎아줬습니다. 취득세도 감면해줬습니다. 이렇게 깎아줬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세 정책을 할 만한 수준의 지금 상황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세율을 따져보면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감세 정책의 원조 나라인 미국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고요. 우리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 스웨덴 경우에는 50%가 넘는 세율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지금 소득세율이 얼마나 높다고 여기에서 더 깎아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법인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칼럼 보셨을 겁니다. 그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법인세 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 삼성 같은 재벌 그룹들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30여 개국 가운데 뒤에서 9번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또 우리보다 법인 세율이 낮은 나라들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요? 보이시죠? 터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까? 세율 멋대로 낮춘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높은 수준의 나라인 미국, 일본이 법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감세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서민 경제 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득 5분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위 20%를 나타냅니다. 상위 20%의 세부담은 2008년 말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위 20%, 하위 40%에 해당하는 1, 2분위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오히려 2008년부터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살림살이에 쓰는 돈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복지 선진국 수준에 들었었다.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복지 수준을 그러니까 복지를 동남아에서 선택하듯이 즐기고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복지 수준이 너무 과도해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심각한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요, 꼴찌입니다. OECD 평균 21%에 3분의 1 수준인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데는 토군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에 20조 원이던 공공건설 토목 사업 발주액이 2009년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는다고 하면서 약 51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OECD 평균 건설 부가가치 비중이 4.5% 정도인데 우리는 그 2배인 9%에 해당합니다. 예산도 그만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채가 약 410조 원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비난했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공부채가 약 300조 원인데요. 그거보다 100조 원 이상 많은 공공부채를 2009년 이후로 단 2해 만에 늘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젊은이들의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강바닥에 처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88만 원 세대로 전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충격이 지금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입니다.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출산율 전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일본이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는데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7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각종 부양해야 될 이 노인 부양 부담이 2020년, 2030년에 이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88만 원 세대로 전락해 있습니다. 공공부채 410조 원, 현 정부 2년 동안에만 늘렸고요. 지금 공공부채 확정 채무만 120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도 꺼지지 않은 나라에서 공공부채를 잔뜩 늘려놓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맞게 되는 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그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세 재정 구조 계획을 제대로 하면 세입 부문에서 50조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고요. 세출은 토건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불효불급한 낭비성 토건 사업들을 제대로 개혁하면 약 50조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쳐서 100조 원이 이릅니다. 이 100조 원 가운데요, 지금 국공립 때까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국공립 대학까지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은 5.5조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불가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조세 재정 구조 계획을 제대로 해서 각각 50조 원, 10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5.5조 원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4대강 강바닥에 약 22조 원, 그러니까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14년치의 등록금을 강바닥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립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대학생이 내는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의 국공립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우리가 고등교육 재정 지출을 저렇게 형편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쓸 돈을 쓰지 않고 사립대들이 전체 대학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들이 활개치면서 서열 구조에 안주해서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에 등골이 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본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틀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위한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세금혁명당을 제안했고요. 지금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물방울입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또 빗방울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 3시간씩
7년 동안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세금혁명당은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